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주간 이슈 전망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환용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6.4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 일정이 시작됩니다. 2월 4일에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는 2월 중순에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들은 3월 6일까지는 현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은 한겨레 캐스트를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의원이 한겨레 캐스트에 나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선거와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신당 등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정치부 조혜정 기자가 저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문재인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래 인터뷰는 저희가 찾아가서 해야 되는 건데 오늘 한겨레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전에 한겨레 신문사에 오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인터뷰 차 온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자,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혜정 기자가 문재인 의원님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잠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입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부산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문재인 의원을 소개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노 대통령이 문 의원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했는지, 1982년부터 함께한 그들의 세월이 얼마나 끈끈했는지를 이보다 더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표현은 없어 보입니다. 문 의원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게 된 계기도 노 대통령이었습니다. 2007년 대선 참패 뒤 혼란했던 야권은 노 대통령의 충격적인 선거 뒤 차기 대선 주자로 문재인 의원에게 주목하고 그가 직접 정치에 나서기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문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해 부산 사상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죠. 이어진 대선에선 안철수 의원의 포기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 1,469만 표, 즉 역대 대선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득표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문 의원은 1953년생, 올해로 61살이고요. 경남 거제 출신이지만 부산 영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부산의 명문고였던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경희대 법대에 진학해 유신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구속당하고 제적된 적이 있습니다. 사시 1차에 합격한 뒤에도 시위를 하다 구속됐었는데 최종 합격 소식을 들은 게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이라고 하지요. 이런 전력 때문인지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했지만 판사로는 임용되지 못했는데요. 그 길로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이 바로 노 대통령입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등을 지냈고요. 민정수석 시절 과로로 치아가 10개나 빠졌다는 전설 같은 워커홀릭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학 2년 후배인 김정숙 씨와 7년 열애 끝에 결혼해 일남일녀를 둔 첫사랑 신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취미를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밝혔지만 알려진 휴가는 트레킹밖에 없어서 30만 다이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너무 무겁지 않은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영화 얘기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변호인 영화 보셨습니까? 예. 우선은 뭐 이렇게 변호인 영화의 그 선풍이 그 노무현 대통령께 조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 영화를 부산에서 불임 사건 관계자 한 20여 명과 함께 보았습니다. 예.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1,000만 관객을 넘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가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영화를 보면 과거 그 엄혹했던 그 독재 시대에 이 독재 권력하고 맞서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을 지켜 온 것이 특별히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그 평범한 사람들, 그 극속의 진우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송우석 변호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가 이제 우리 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거죠. 그러면서 그 영화는 우리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분노해야 할 때에 분노하고 있는가?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갖습니다.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를 아마 이제 돌아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영화 전체가 뭐 다 한 장면 한 장면 소중한 장면입니다만 예. 문재인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좀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이 어느 장면이었을까요? 저는 그 송우석 변호사가 그 불임 사건을 이제 알게 되고 난 후에 그 선배 변호사에게 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면. 라고 말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던 그 송 변호사가 말하자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분노 이제 한 것을 표시하는 거죠. 네. 그 분노가 이제 그분의 삶을 이렇게 이제 그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하는 순간 예.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인터뷰에 좀 들어가 볼까요? 우선 민주당에 대해서 조혜정 기자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김한길 대표가 새해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혁신 과제를 이야기하면서요, 분파주의를 극복해 민주당이 하나로 뭉치는 데 진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그 김한길 대표 만난 자리에서 당의 분파주의를 극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의 단합과 관련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로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분파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동안 민주당이 이 분열이 가장 큰 문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제 김한길 대표께서 이제 그런 모습에서 탈피하겠다라는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뭐 그건 저희도 다 같은 마음이죠. 그러나 저는 뭐 분파주의가 지금 민주당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김한길 이렇게 지도부 아래에서는 말하자면 분파주의와 같은 형태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요 한 몇 년 동안 민주당이 지금처럼 지도부를 중심으로 좀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때가 없었거든요. 지도부의 어떤 노선이나 방침에 대해서 다 찬성하거나 공감하는 것은 다 아니지만 불만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분열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강박이 국회의원들한테 워낙 강하게 이렇게 배어 있어서 지금은 정말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께서 진단하실 때 민주당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시민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정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공직 후보 공천에도 관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당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정책 결정에도 관여하고, 마지막 시민들이 당을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은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시피 하니까 마치 국회의원들의 조합과 같은 그런 정당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당을 뭐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는 무슨 나눠먹기 이 같은 형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저는 지난번 대선 때 많은 분들이 시민캠프라는 형태로 또 국민연대라는 형태로 그렇게 참여해 주셨고, 또 100만 명 되는 분들이 국민선거인단으로 또 참여해 주셨고, 그런 참여가 일상화되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그 지도부 비판의 배후가 이른바 친노 세력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에서는 끊임없이 친노 대 비노 그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네. 일단 친노 프레임이 정말 그 민주당에 미치는 악영향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야말로 있지도 않는 그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또 약화시키려는 그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북 프레임과 마찬가지죠. 우선은 친노라는 계파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아마 친노라는 정치인들이 있을 테죠.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전부 뭐 민주당에도 있고 정의당에 가 있는 분도 있고, 또는 안철수 신당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무소속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각기 다
자신의 정치를 하는 거죠. 친노라는 그 계파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문재인 의원님 계속 정치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 프레임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하실 텐데요. 극복해 나가실 방안이 있으신지요? 우선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흑우의 프레임이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겠고, 또 하나는 저는 이미 친노의 대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 뭐로 예, 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개성하는 네. 그런 이제 후보였고, 지난번 당내 경선에서도 100만 명 넘는 그렇죠. 그런 그 선거인단 국민 이 선거인단의 참여 속에서 제가 압도적인 제가 후보로 선출이 됐고, 네. 대선 때에도 1,470만 표의 그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친노라는 계파의 대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를 갖고 자꾸 친노 프레임을 말하는 것은 맞으면 저를 마치 친노의 대표인 것처럼 저를 이렇게 이제 좁히려는, 저를 묶으려는 그런 식의 악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이제 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친노 프레임이라는 말 속에 참 되게 착잡한데,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오나 적의가 지금도 그 배경 속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일반 국민들 속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정오나 적의의 대상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무현이란 사람으로 상징되는 어떤 가치들 아직도 실현되지 못했거든요. 국민들이 그 실현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변호인 영화의 돌풍도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저는 배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으면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어떤 가치가 실현되고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주류적인 가치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면 더 이상 뭐 친노 프레임이 무슨 작동할 수는 없을 테죠.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지않아 친노 프레임은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낙관적으로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고 가장 큰 변수가 안철수 신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새 정당의 이름을 가칭, 새정치 신당 이렇게 가칭으로 정했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선 평가를 하시는지요? 안철수 신당을 야권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제3의 정치 세력을 추구한다고 보시는지 일단 포괄적으로 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상식적으로 봐서 야권으로 이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새정치를 표방합니다만 그 당을 함께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서실 그 분들의 면면을 보면 뭐 거의 대부분 다 민주당이나 네. 거의 뭐 차이가 없는 분들이니까 야권이라 봐야겠죠. 다만 이제 정당의 어떤 그 방식에서 또 정치의 형태에서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겠다. 뭐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새 정치의 내용을 이제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이걸 이제 국민들이 보고 평가를 할 텐데요. 어떤 중도 보수까지 좀 합리적인 보수까지 끼어안고 통합의 정치를 펴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어떤 노동과 서민과 이런 부분, 이른바 그 진보적 의제에 대한 고민은 아직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노동과 서민을 다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진보적 의제에 대한 고민은 저희 민주당도 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안철수 신당도 반드시 이거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민생을 늘 강조하는데 그 민생의 핵심이 바로 노동과 서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 민생을 뭐 등한시하는 정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지형에서는 새누리당이 워낙 조금 극우적인
그런 스펙트럼을 가야지니까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지만 네. 사실은 민주당도 하나의 이제 보수 야당이지 않겠습니까? 진보적 의제에 대한 관심들이 꼭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 이 민주당의 스탠스보다 더더욱 오른쪽에 가서 이렇게 뭐 진보적 의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 올바른 대중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특히 근래에는 또 그쪽 의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들을 많이 보여왔던 진보 정당들의 힘이 아주 약화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의 책임이 더더욱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신당에 합류한 분들 중에 가장 최근에 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분이 윤여준 전 장관이신데요. 이분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의원님을 위해서 지지 연설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네, 제가 아주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 유권자들 시각에서는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문재인 의원님을 돕던 분이 왜 안철수 의원을 돕겠다고 갔을까? 문재인 의원님이 붙잡지 못한 것 아니냐? 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분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지난번 대선에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고요. 네. 대선 이후에도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만나면서 저에게 도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그런 분이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소속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안철수 신당과 합류해서 돕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그분이 큰 역할을 할 만한 여지가 아직은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안철수 신당에서 더 큰 역할,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게 된 게 아주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그분의 합류가 안철수 신당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으로 가실 때 혹시 문재인 의원님하고 좀 의논을 하셨습니까? 예, 뭐 의논이라기보다 사전에 이제 그러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네, 그러셨군요. 특히 이제 저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아주 이제 그 고민을 많이 이제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저에 대해서 부담 가지지 마시고 네. 가서 큰 역할을 하시라고 네. 그렇게 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 아주 그 재미있는 그 배경이 좀 있었던 예. 걸로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에 대해서 조혜정 기자가 또 몇 가지 궁금한 걸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 그 안철수 신당과 윤여준 장관에 대해서 그 우호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먼저 미리 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지난 대선 때 그 새정치 공동 선언문에 합의하시면서 두 분 사실상 연정 수준의 합의를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대선에서 안 의원이 그 문후보 당선을 위해서 선거 운동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내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우선은 그분이 이제 안철수 신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이제 만드시게 됐고, 저는 민주당에 소속돼 있으니까 약간 좀 착잡하죠. 이제 뭐 경쟁은 불가피하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게 정치에 참여한 게 정말 참 우리 정치를 좀 바꾸고 또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그런 이제 욕심이었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정치에 뛰어들게 된 건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여전히 안철수 그 의원하고는 마지막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 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함께 해 나가는 관계라고 생각이 되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뭐 현실 정치 속에서 때로는 경쟁이 불가피하고, 또 그러면서도 보다 큰 목표를 위해서는 또 함께 또 해야 되고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할 때도 언젠가는 필요할 때 함께 해야 된다는 관계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양당에 다 그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신당은 연대의 대상입니까? 통합의 대상입니까?
연대의 대상인가요? 통합의 대상인가요? 지금은 뭐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정당에 대한 우선 예의가 아니죠. 예의가 아니죠. 예, 잘 되길 바라고요. 경쟁할 땐 경쟁하면서 또 더 보다 거대한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함께 힘을 합치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두 당이 야권 연대를 이뤄야 된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연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새누리당이라는 아주 절대 강자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약한 이렇게 정파들끼리 연대는 저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지요. 연대를 할 것인가 여부는 뭐 저는 딱 두 가지 기준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는 새누리당하고의 그 차이보다 그 차이가 적다면 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연대가 이 선거의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연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은 연대를 했는 생각하는데, 다만 과거에 했듯이 획일적으로 무조건 후보 단일화를 하는 그런 식의 획일적인 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안철수 신당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새로 생긴 정당이니까. 조금 이렇게 권력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더라도 새누리당 쪽에 어부지리를 줄 염려가 별로 없는 뭐 그런 지역은 서로 한껏 경쟁하는 거죠. 한껏 경쟁해서 누가 더 그 민심의 지지를 받는지를 가려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이제 이렇게 서로 나눠지다가는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줄 그런 식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 분열을 피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나가든 또 안철수 신당 쪽에서 후보를 내든 새누리당에 누가 나가든 이기기 힘든 그런 권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권력에서는 또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공동으로 새누리당에 맞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지도부와 우리 당 지도부와 안철수 신당 사이에 좀 이렇게 좀 아주 유연한 좀 친축성이 있는 그런 식의 연대를 한번 도모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가령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직접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정말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단지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시장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이 서로 합작해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당선시킨 시장이거든요. 네, 2011년에 그랬죠. 예, 잘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이 이 재선이 되게끔 이렇게 함께 노력하는 것이 양당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안철수 신당 쪽에서 뭐 양보 이야기하고 또 후보를 내겠다 하고 하는 이야기는 일종의 새로 생기는 정당으로서 이제 결의를 그렇게 표명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그 이제 후보를 내서 이쪽 표를 분열시켜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그런 선택은 저는 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신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출마를 시켜도 박원순 시장이 당선 쉽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정말 뭐 한 몇 % 정도만 잠식이 돼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 뜻이 어디에 있든 그것이 이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주고 서울시를 새누리당에 넘겨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는 뭐 결코 안 되겠죠. 저는 안철수 의원이 양보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양보라는 면에서는 서로 연대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연대 없는 양보가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민주당이 좀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라
뭐 그런 뜻을 말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쨌든 민주당과 안철수신당 사이에 뭔가 이렇게 함께하는 어떤 연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 은연중으로 그렇게 뭐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뭐 좋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인 문재인 의원님의 그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성향과 태도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도 좀 사실 많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의원님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당선됐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보다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거야 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다만 공약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통합의 정치만큼은 제가 조금 더 네.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차기 대선 주자 아직 뭐 먼 훗날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하면 지난 대선에 출마하셨던 문재인 의원님보다 안철수 의원이 더 숫자가 많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좀 있는데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이렇게 민주당이 이 국민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지 못하는 인기가 거죠. 좀 별로 없죠. 네. 사실은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그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힘을 모아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저와 민주당이 패배한 거 아닙니까? 네. 뭐 그것만 해도 죄송스럽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입장이라면 패배 이후에 다시는 이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라는 어떤 희망을 이제 국민들에게 드렸어야 되는데 뭐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도 뭐 아주 크게 이제 반성을 할 점이죠.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안에서는요,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일군의 그 정치 세력이 아예 당권을 좀 잡아서 민주당을 주도적으로 혁신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혹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일정이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가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전당대회 일정이 뭐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오면 당대표에 직접 도전하실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선은 뭐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못하죠. 우선 또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지도부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과거에 꽤 여러 해 동안 그 민주당이 선거에서 실패하기만 하면 지도부가 교체를 했죠. 곧바로 교체되는 그런 식의 행태. 그래서 뭐 열린 우리당 때부터 지금까지 따지자면 지도부가 뭐 20몇 번을 바뀌었다는 건데 그런 형태가 이제는 거듭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마저 민주당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신뢰를 하지 못하는 저는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현 지도부가 아주 뭐 특별한 뭐 잘못을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이 정해진 임기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의원님이 그 정치 참모 또는 정책 참모들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참모분들하고 같이 어떤 정책에 관한 공부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저희 쪽에 맨파워가 많이 늘었는데 특히 네. 지난번 대선을 거치면서 많이 또 맨파워가 늘어났죠. 이 지난번 대선 때 그 도와주셨던 우리 뭐 원내 같으면 그때 의원님들 지금도 뭐 저한테 늘 조언들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원외 민주당 밖에서도 네. 그때 시민 캠프 또 미래 캠프 함께 해주셨던 그 전문가 전문가 학자분들요. 예. 지금도 저에게 뭐 많은 뭐 이렇게 조언들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공부도 함께 하고 네. 또 뭐 국회에서도
정책 토론회도 또 함께 하기도 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다, 이렇게. 열심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정치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좀 정치에 맞는 체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해보니까 나도 참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어릴 때 제가 이걸 절대로 못하겠다고 생각한 이게 직역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목사님하고 하나가 정치인이었거든요. 네. 아니, 양쪽 다 말도 아주 잘해야 될 분들은 말도 아주 빠르게 밖에 몰아치는 식의 듯이, 이렇게 그 시절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 어쨌든 옛날 이야기죠. 뭐 이렇게 처세를 잘한다든지, 또는 무슨 사교성이 높다든지, 또 뭐 말을 잘한다든지, 뭐 그러면 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크게 보면 정말 체질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체질은 오히려 좀 성실하고, 그 다음에 꾸준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오히려 뭐 계산에 밟지 못하고 우직하고, 예, 뭐 그런 게 오히려 크게 보면 이 정치인의 오히려 더 큰 어떤 자질이 아닐까. 뭐 과거에 바보 노무현 뭐 그런 식의, 예, 오히려 저는 뭐 이 정치에 딱 맞는 체질은 오히려 그런 체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에 대해서 좀 약간의 편견을 가지신 분들은 문재인 의원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가 약간 궁금한데요. 조혜정 기자가 좀 질문해 주실까요? 네, 뭐 이 질문 많이 받으셨겠지만 지난 취임한 지 1년이 돼가는데요. 잘한 것 한 가지, 못한 것 한 가지씩만 꼽아 주십시오. 우선 뭐 참 같이 이제 경쟁했던 입장에서 정말 참 잘 되기를 바랬고, 지금도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후하게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이 잘한 것은 하여튼 꼽는다면 우리 내치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 추징금 환송한 원칙을 세운, 예, 뭐 그 정도가 우리 이 내치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잘못한 것은 저는 뭐 정말 좀 이게 통합이 오히려 더 멀어진 것. 이렇게 선거 끝나면 적어도 첫 1년은 그 선거 때문에 이렇게 분열된 그런 식의 국민들을 다시 좀 통합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이 분열이나 갈등이 더 심해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평가는 그러한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마치 콘크리트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과반 이상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아직은 조금 새로 출범한 정부에 대해서 좀 기대하면서 마지막 한 수 좀 접어주는, 마지막에 이렇게 좀 봐주는 그런 기간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꼭 지지율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가 사회에서는 정말 참 잘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을 사실 보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여론조사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지금 우리 지금 여론조사가 너무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추세가 중요하다는 건데, 여론조사의 추세로 보면 이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에게 꼭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119 끝이 시작이다 책에서 결선 투표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 포함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분권형 대통령제라든가 뭐 내각제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하는데, 이런 개헌 주장 그리고 대통령제의 이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우리 정치의 그 문제점들, 하여튼 뭐 그 대부분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위주의적 대통령 체제 거기서 생긴다고 봅니다. 맞으면 그게 거의 정치에 있어서의 만악의 근원이다라고 뭐 이렇게 강조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들을 분산시키는 그런 어떤 권력구조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각제를 이제 오랫동안 지지를 하는 편인데, 그러나 당장 그렇게 국민들의 공감이 다 모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2단계 개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대통령의 이 집중된 권한들을 의회나 또는 뭐 총리나 또는 뭐 각부 장관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 그 다음에 또 이 중앙에 너무 집중된 그런 식 권한을 지방으로 이렇게 분산시켜서 명실상부한 지방 분권을 이루는 그런 식의 개헌들, 그 다음에 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권력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이제 도입해서 이게 우리 정치의 지역주의 구도를 이제 허문다든지, 또는 이제 우리 기본권 조항에서도 당장 지금 절실한 시급한 이런 이제 개헌 과제들은 먼저 1단계로 네. 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각제를 비롯한 또 기본권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긴 논의를 거쳐서 언젠가 이렇게 공론들이 모일 때 그때 이제 개헌을 하는 방식으로 이 개헌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책 견안 관련해서 궁금한 게 딱 한 가지가 사실 있는데요. 복지 공약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본인이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인정한 게 그 기초노령연금 부분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연금하고 연계하지 않고 20만 원씩 하위 70% 계층한테 지급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에서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재인 의원님이 대통령에 당선됐어도 과연 이 공약을 원래대로 지킬 수 있었을지, 과연 그 재원 문제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셨을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그 점에서 저는 이게 박근혜 이제 당시 후보는 모든 노인들에게 70% 그 20만 원씩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했죠. 저는 80%의 네네, 그렇죠. 노인들에게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정직한 공약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예, 원래 이 기초연금은 해마다 인상되게 돼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인상시키지 않고 동결시켜 버린 것이었거든요. 그 동결 없이 인상돼 왔다면 2013년도에는 2배 정도에 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 대상도 70%에서 점점 우리가 확대한다는 것이 원 기본 방침이었기 때문에 80% 정도로 확대되는 것은 아주 원제도 설계할 때부터 예정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종래에는 모든 노인들에게 전부 이제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되어야겠습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요, 참여정부 때 국민연금의 그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낮추는 그 이제 제도 개선을 했는데 60%에서 40%로 낮췄거든요. 그 낮춰지는 그 갭만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별도로 국민연금하고는 전혀 연계시키지 말고 이렇게 별도로 20만 원 또는 앞으로 더 이렇게 늘어가는 그런 식의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국민연금 더하기 기초연금, 이래서 노후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죠. 재원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지, 우리 국가 이 재원이 아까 80% 어르신들에게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뭐 재원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네. 증세,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증세 논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그 국민들의 그 조세 부담률, 그리고 또 국민 부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거든요. 낮은 편이죠. 이게 가장 최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복지 수준이 이제 낮은 거죠. 그래서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마치 경제에 부담이 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복지 이 수준이 높아지고 복지 지출이 이렇게 늘어나면 그만큼 맞으면 국민들의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의 소비 능력이 늘어나니까 내수가 진작이 되고 그러면 또 경제가 살면서 오히려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위해서도 아까 정세는 필요하다 보고요. 다만 이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그다음에 고소득자들 쪽을 중심으로 한 정세가 필요하다 봅니다. 이제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세금 많이 부담하고 또 그러면서 또 부자들이 또 사회적으로 또 더 존경받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외 현안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조혜정 기자. 그 새해 들어서 보수 언론이 통일과 관련된 기획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은 또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지금 이 보수 세력의 통일 담론, 쏟아내고 있는 이 통일 담론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그 표현 자체는 저는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이라고 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통일에 대해서 좀 통일 무용론 또는 뭐 통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번졌기 때문에 통일이 꼭 필요한 일이다, 도움이 되는 일이다, 바람직한 거다라는 점을 그렇게 말해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그러면 그 통일의 어떤 이 방법론이 뭐냐 또는 진정성이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일 텐데 이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적금 붙듯이 그렇게 노력을 축적해 들어가면 언젠가 나중에 이루어지게 될 그런 이제 결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을 보면 이제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는 거죠. 좀 부족하죠. 예, 그러면서 그냥 결과로서의 통일만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점은 지난번에 북한이 중대 제안이라는 것을 해왔는데 꽉 막힌 남북 관계에 보면 뭔가 변화가 모색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좋다면 만나서 그럼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래서 북한이 과연 진정성 있게 제안을 하는 것인지 그 진위도 확인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일축해버리고 지금도 위장평화다는 식으로 오히려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보수 진영의 통일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한 번도 이렇게 이 통일의 방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있는데 보수 진영의 그 통일론, 특히 그 햇볕 정책이라든지 참정부가 했던 포용 정책 이런 것을 비난하는 이제 그 배경 이면을 보면 네. 그분들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있는.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아주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한길 대표가 그러면 최근 이제 북한 인권민생법 이게 필요하다라고 역시 새해 연설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햇볕 정책 2.0을 얘기했습니다. 햇볕 정책과 그 평화보장 정책을 수정해서 업그레이드 하겠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두 법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것에 부가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우경화 논쟁, 민주당이 우경화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뭐 긴데요. 우선은 이 모든 정책은 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해야 되는 거고, 또는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햇볕 정책과 또 대북 포용 정책이 시대 상황이 변한 만큼 더 이렇게 조금 변화돼야 된다. 뭐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고요.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기조가 변해진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본인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햇볕 정책, 포용 정책을 어떻게 이제 평가할 거냐라는 것은 비교를 해보면 되죠. 우리가 국민의 정부 때 햇볕 정책, 그 참여정부 때 대북 포용 정책, 표현은 달랐지만 뭐 내용은 비슷하다고 네. 보시면 보시면 되는데, 그 정책이 행해졌던 그 시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비핵 개방 2030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일종의 대길주의적인 정책, 이 비교를 해보면 햇볕 정책이나 포용 정책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이렇게 남북 간의 평화라든지 뭐 이렇게 또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관리, 이런 면에서 월등했죠. 지금은 도대체 뭐 남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북한이 어디를 어떻게 튈지 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국가 안보나 국민들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햇볕 정책이나 포용 정책이 탁월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 보십시오. 안보 면에서도 국민들의 안전 면에서도 뭐 아주 정말로 이렇게 수준 낮은,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될 그런 식의 정책인 거죠. 북한을 어떤 개혁 개방으로 이렇게 뭐 변화시키고 이끌어내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탁월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참여정부 때 대북 포용 정책 활동하는 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것을, 우리에 대한 의존성을 많이 높여놨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와 지금 박근혜 정부 때까지 도로 북한을 아예 뭐 중국에 마치 뭐 거의 뭐 위성국가 정도 수준으로 중국 의존도로 높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작 필요한 이야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그런 대결주의적인 정책 기조를 버리고 햇볕 정책이나 포용 정책의 기조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촉구할 시기라고 네. 저는 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인권법은 필요하죠. 북한도 세계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인권 규범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발전시켜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제 이의가 없고 저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법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명분하에 북한을 흔들고 북한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목적의 그 인권법은 안 되는 거죠. 우경화. 예. 저는 이제, 이 정당은 선거에서 이겨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중도층 또는 무당파, 의 지지를, 이렇게 이제 얻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죠. 아마 이제 그런 노력을, 그렇게 이제 언론이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간층이나 무당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아예 정체성이나 정책 기조 자체를 오른쪽으로 옮겨버린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은 분명히 지키면서 더 유연하고 더 확장성 있는 진보라도 더 확장성 있고 더 유연하고 더 유능한 진보 그렇게 이제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대선 때 뭐 박근혜 그 후보가 이 중간층, 중도층이나 무당파들 쪽의 지지를 만약에 얻는데 성공을 우리가 했다고 본다면 새누리당의 정체성 자체를 무슨 옮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은 지켜나가면서 확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 지켜야 할 정체성이라고 하면 좀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세계적인 기준으로는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는 상대적인 진보죠. 이 진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러나 이제 더 이제 유능하고 포용력이 있어야죠. 네. 이 중도층이나 무당파들의 지지를 받는 그 관건은 역시 이제 신뢰를 받는 건데, 이게 정당이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이 표를 의식해가지고, 무슨, 우경화를 한다든가, 우클릭을 한다든가, 다시 또 뭐 원위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오히려 그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네. 신뢰를 이제 해치는 것이죠. 지금 지도부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잘 못 지키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까 민주당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방선거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 저도 또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렇게 지방선거에서 우리 이기기 위한 그 노력들을 말하자면 우경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자, 문재인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에 뭔가 좀 희망이 보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인터뷰를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문재인 의원님께서 시청자들한테 한 2, 3분 정도 마무리 인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설 잘 지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해에는 많은 국민들이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들이 안녕하고 행복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어려운 현실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역사가 우리의 기대처럼 이렇게 앞으로만 쭉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춤하고 또 때로는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역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고 길게 보면 뚜벅뚜벅 우리 역사가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또 낙관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요. 저도 정치에서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문재인 의원 인터뷰 특집으로 꾸민 주간 이슈 전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재인 의원님, 조혜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성환영이었습니다.